로또에 당첨된 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불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형제들에게 5억씩 나눠줬지만 1년 뒤엔 저를 모르는 사람 취급하더군요. 본격적인 사연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어요. 나는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살아왔다. 하루하루가 흡사 메비우스의 띠처럼 반복되는 듯했다. 이른 아침, 채 여명이 가시지 않은 하늘을 보며 잠자리에서 일어섰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그마저도 익숙한 고단함이었다. 삐걱거리는 허리를 펴며 창밖을 내다보면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도시의 윤곽이 흐릿하게 보였다. 찬물로 세수를 하고 거울 속에 부스스한 내 얼굴을 보며 오늘 하루도 무사히 흘러가기를 소원했다. 짧은 시간 동안 씻고 옷을 갈아입는 중에도 머릿속은 온통 그날 할 일들, 아니 이번 달을 버틸 생활비와 고정 지출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뜨거운 물에 커피 한 잔을 타서 간단한 토스트를 구워 먹는 것이 나의 소박한 아침 식사였다. 늘 똑같은 루틴. 하지만 그 속에서 나는 알 수 없는 안정을 느꼈다. 어김없이 출근길에 올랐고 10,000원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의 어깨에 부딪히며 오늘도 나의 하루가 시작되었음을 실감했다. 매일 똑같은 풍경, 매일 똑같은 사람들, 그리고 매일 똑같은 나의 걸음걸이. 성실함이라는 단어가 나의 삶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듯했다. 나는 특별히 뛰어난 재능을 가진 것도 아니었고 타고난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그리고 꾸준히 일하는 것이 내가 배운 삶의 방식이었다. 내가 맡은 업무는 숫자와 씨름하는 일이었다. 매일같이 수많은 서류와 데이터를 들여다보며 정확성을 요구하는 반복적인 작업이 줄을 이뤘다.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고되기도 했지만 나는 이 일을 통해 나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소소한 만족감을 느꼈다. 매달 월급이 통장에 찍히는 날이면 그 돈이 크든 작든 나의 땀과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생각에 뿌듯함과 함께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커다란 야망이나 거창한 꿈을 꿔본 적은 없었다. 그저 하루하루를 묵묵히 버텨내는 것,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의 방식이었다.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작은 울타리 안에서 평온을 유지하는 것이 나에게는 어떤 큰 성공보다 소중하게 여겨졌다. 주변의 동료들이 더 높은 자리를 탐하고 더 많은 연봉을 이야기할 때도 나는 그저 내 자리에서 묵묵히 내 할 일을 해나갈 뿐이었다. 가족들과는 정기적으로 안부를 주고받았고 한 달에 2번 정도는 한자리에 모여 소박한 식사를 나누곤 했다. 북적거리는 식당보다는 집에서 어머니가 차려주신 투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밥상 앞에서 우리는 그 어떤 고급 음식보다 풍요로운 시간을 보냈다. 형과 누나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바빴고 어린 남동생도 어엿한 직장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안녕을 묻고 특별한 이슈가 없음에 안도하며 가벼운 덕담을 나눴다. 그 만남 속에는 계산이나 대가 같은 것은 없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되는 말 그대로 평범하고 꾸밈없는 관계였다.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았음에도, 아니 어쩌면 그래서 더 그랬는지도 모른다. 가진 것이 적으니 잃을 것도 적다는 생각은 알 수 없는 편안함을 주었다. 물질적인 것을 나누는 대신 우리는 서로의 시간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었다. 생일이나 명절이 되면 서로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했지만 그 가치는 가격표에 매겨지는 숫자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의 무게로 결정되었다. 그 시절에 나는 지갑이 얇아도 껄껄 웃을 수 있었고 사소한 일에도 크게 기뻐할 줄 알았다. 퇴근길, 비가 그친 뒤 흙냄새를 맡으며 걷는 발걸음에도 알 수 없는 해방감을 느꼈다.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거나 휴일 오후의 거실, 소파에 앉아 한편의 오래된 영화를 보며 순수한 감동에 젖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행복이었다. 동네의 작은 서점에서 베스트셀러가 아닌 잘 알려지지 않은 작가의 에세이를 발견했을 때의 기쁨, 오래된 카페에서 마시는 조금 비싸지만 향기로운 커피 한 잔에도 더 없는 여유를 느낄 수 있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의 시답잖은 농담에도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웃음꽃을 피웠다. 그 친구들은 나의 과거를 모두 아는 몇 안 되는 사람들이었고, 그들과 함께라면 나는 언제든 마음 놓고 약해질 수 있었다. 돈은 없었지만 내 마음 속에는 늘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 따뜻함은 내가 잃어버렸던, 아니 어쩌면 그때까지 한 번도 깨닫지 못했던 행복의 진짜 의미였을지도 모른다. 부족함 속에서도 나는 미소 지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 웃음은 꾸며낸 것이 아닌 내 안에서 자연스레 우러나오는 진심이었다. 소박한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 행복을 느끼며 나는 그렇게 나의 평범한 나날들을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확실한 오늘을 소중히 여기며 그렇게 나의 평범한 일상은 아무런 예고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금요일 저녁이었다. 일주일간의 고단함을 씻어내듯 따뜻한 물로 샤워를 마친 후 냉장고에 있던 맥주 한 캔을 따서 소파에 몸을 기댔다. 텔레비전에서는 주말 드라마가 막 시작되고 있었지만 내 눈은 스마트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지난 수요일 퇴근길에 습관처럼 들렀던 편의점에서 로또 복권 한 장을 샀던 기억이 났다. 1,000원짜리 한 장이 주는 그 찰나의 설렘, 그리고 막연한 기대감. 그것은 마치 매주 찾아오는 주말의 소소한 재미, 혹은 평범한 일상 속 한 줄기 희망 같은 것이었다.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큰 금액에 당첨되어 본 적 없는 내가 매주 로또를 사는 이유는 마치 먼 길을 떠나기 전 짐을 꾸리듯 혹시 모를 대박이라는 작은 불씨를 놓지 않기 위함이었다. 스마트폰 앱을 켜서 당첨 번호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익숙한 과정이었다. 첫 번째 숫자, 두 번째 숫자, 나의 숫자 하나하나를 대조할 때마다 아, 또 꽝이겠지 하는 익숙한 체념이 먼저 찾아왔다. 수많은 낙첨의 경험이 쌓여 만들어진 나의 무덤덤한 태도였다. 그런데 어쩐지 그날은 세 번째 숫자가 맞고 네 번째 숫자가 연이어 맞물렸을 때 내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침착하려 애쓰며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다. 흐릿한 시야를 바로잡고 액정 속의 숫자를 응시했다. 다섯 번째 숫자가 일치했을 때 내 심장은 이미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숫자까지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다. 스마트폰 화면 속 당첨 번호와 내가 들고 있는 종이 속 숫자가 거짓말처럼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동시에 걷잡을 수 없는 격렬한 진동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맥주잔을 든 손이 경련하듯 미세하게 떨려왔고 입안은 사막처럼 바싹 말라왔다. 목구멍이 조여들면서 숨조차 쉬기 힘든 기분이었다. 잠시 동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눈을 깜빡여도 뺨을 꼬집어도 이건 명백히 꿈이 아니었다. 손에 쥐어진 1,000원짜리 종이 한 장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뒤흔들고 있었다. 믿을 수 없다는 생각과 함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30억. 스크린에 선명하게 박힌 당첨금 액수를 보며 그 숫자가 주는 현실감 없는 무게에 압도당했다. 30억이라는 금액은 지금까지 내가 상상하고 계산했던 모든 숫자들을 아득히 초월하는 것이었다. 어릴 적 가난했던 시절, 한 끼 식사를 걱정했던 기억, 낡은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면서 친구들의 번듯한 옷차림을 부러워했던 순수한 동경, 그 이후로도 나의 삶은 늘 돈과의 싸움이었다. 작은 전셋집, 오래된 자동차,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생활비와 공과금, 언제쯤 모을 수 있을까 막연하게 꿈꿨던 내 집 마련의 꿈, 주택 청약 통장의 숫자가 매년 더뎌지는 것을 보며
한숨 쉬던 나날들, 대출금 상환의 압박 속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야 했던 지난 세월, 이 모든 것을 단숨에 해결하고도 남을 엄청난 액수였다. 심지어 남은 인생을 걱정 없이 살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이 거대한 행운 앞에서 나는 혼란스러웠다. 기쁨보다는 당황스러움이, 흥분보다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어지러움이 나를 휘감았다. 이제 나는 평범한 내가 아니게 되는 걸까? 나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 낯선 질문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나는 조용히 숨을 골랐다.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며 떨리는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주변은 고요했고 나 혼자 세상에서 동떨어진 섬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이 엄청난 비밀을 나 혼자 품게 되었다는 사실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동반했다. 세상에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듯한 고립감마저 들었다. 텅 빈 방 안에서 나는 오롯이 혼자였다. 과연 이 돈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갑작스러운 부는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킨다고 했던가? 탐욕과 이기심, 그리고 끝없는 욕망의 그림자가 불현듯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지금까지 나는 욕심 없이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이 엄청난 돈 앞에서 나조차도 변해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주체할 수 없는 마음속의 소용돌이 속에서 문득 이 행복을 나 혼자만 가질 수는 없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 나에게는 가족이 있었다. 기쁜 일이 생기면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이 생기면 함께 위로하던 형제들이 있었다. 비록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자주 보지는 못했지만 언제나 내 마음속 한켠에 든든한 버팀목처럼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힘들고 외로웠던 나의 청춘을 함께 보낸 소중한 이들이었다. 내 형제들이 지금껏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는지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큰형은 항상 가장으로서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고 누나는 살림과 육아에 치여 자기 자신을 돌볼 틈도 없었다. 막내 남동생 역시 사회 초년생의 어려움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터였다. 나눔. 그 단어가 나의 뇌리에 강렬하게 박혔다. 이 큰 행운을 나 혼자만 움켜쥐고 평생을 살아간다면 과연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어쩌면 그 순간은 물질적인 풍요가 가져다 줄 수 없는 내면의 빈곤을 염려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물질적인 풍요가 가져다 줄 수 있는 건 편리함과 안락함이지. 영혼의 평화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에게는 돈보다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늘 생각해왔다. 이 벅찬 행복감을 가장 소중한 나의 가족들과 나누고 싶다는 아주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이 복권 용지를 움켜쥔 내 손에 힘을 불어넣었다. 내 삶을 바꿀 한 장의 종이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밤,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내일 당장 이 소식을 가족들에게 전할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한편, 이 거대한 변화가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알 수 없는 기대감과 막연한 두려움이 뒤섞여 묘한 감정의 파동을 만들어냈다. 나의 평범했던 일상은 그렇게 한 장의 종이로 인해 송두리째 뒤바뀌는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었다. 지난밤의 전율이 채 가시지 않은 아침이었다. 나는 며칠 밤낮을 잠 못 이루며 고심한 끝에 이 기쁜 소식을 가족들에게 전하고 이 엄청난 행운을 나누어 갖기로 결심했다. 잠 못 드는 밤, 로또 당첨 용지를 손에 쥐고 앉아 거액의 돈이 나에게 가져다 줄 변화에 대해 끝없이 생각했다. 처음에는 나만을 위한 환상적인 미래를 꿈꾸기도 했다. 그간의 고단했던 삶을 보상이라도 받듯 해외여행을 떠나고 고급 자동차를 사고 그림 같은 집에서 여유를 누리는 상상을 했다. 그러나 그 달콤한 상상들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내 나의 머릿속에는 하나둘씩 가족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큰형의 굽어진 어깨, 누나의 푸석한 손, 그리고 막내 동생의 조바심 가득한 눈빛. 그들의 힘겨운 삶이 오버랩되면서
나 혼자만의 행복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돈이라는 것은 결국 잠시 스쳐가는 숫자에 불과할지 모르나 가족이라는 끈은 평생을 함께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조용히 은행 업무를 처리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모든 과정이 마치 꿈 같았지만 동시에 이 돈이 더 의미 있게 따뜻하게 쓰이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내 마음속에 가득했다. 나의 형제들은 내가 가진 전부였고 내 삶의 가장 깊은 뿌리이자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어려운 시절을 함께 헤쳐온 소중한 사람들이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리라 나는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다. 드디어 주말. 오랜만에 우리 사남매는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늘 그렇듯 어머니 집 거실에 모여 앉아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쏟아지고 있었고 어머니는 주방에서 능숙하게 맛있는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다. 거실에는 우리 형제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나의 심장은 흥분과 약간의 긴장으로 쿵쾅거렸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애썼다.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가장 자연스러운 순간을 찾았다. 어색하게 말을 꺼내지 않으려고 점심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여유가 없어 한동안 하지 못했던 가족 외식을 제안하며 좋은 소식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운을 떼었다. 형과 누나, 그리고 남동생은 궁금증 어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시선이 모두 나에게 향하자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었지만 나는 애써 침착하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신 후 나는 뜸을 들이지 않고 지난주 로또의 1등으로 당첨되었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나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평화롭던 것에 한순간 정적을 가져왔다. 처음에는 아무도 나의 말을 믿지 않았다. 무슨 장난이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는 식의 반응이었다. 큰형은 피식 웃으며 오랜만에 모였는데 갑자기 왜 그러냐며 농담으로 받아들였고 누나는 또 시작이네. 얘 좀 말려봐라며 나를 흘겨보았다. 막내 동생도 어깨를 으쓱하며 형, 설마 진짜 로또 됐다고 거짓말하는 건 아니지? 라고 반문했다. 내가 건넨 당첨 복권과 은행에서 받은 당첨금 수령 증명서, 그리고 통장 사본 등의 서류들을 직접 확인하고 나서야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놀라움, 그리고 이내 벅차오르는 감동의 빛이 교차하기 시작했다. 큰형은 안경을 고쳐 쓰고 몇 번이나 서류를 꼼꼼히 확인했고 그 두꺼운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나는 똑똑히 보았다. 누나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연신 고개를 저었고 눈에는 이미 이슬이 맺히기 시작했다. 막내 동생은 마치 자신이 당첨된 것처럼 얼떨떨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동그래졌고 모굴대가 몇 번이나 움직이는 것을 보며 그가 얼마나 놀랐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 그들이 보인 순수한 반응은 내 마음을 더욱 따뜻하고 뿌듯하게 만들었다. 나는 이내 미리 준비한 계획을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총 당첨금 30억 원 중에서 각각 5억 원씩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다고. 큰형의 회사 자금 융통에 도움이 되고 늘 전세 대출에 허덕이는 누나의 전세금을 채워주고 또 사춘기 자녀들 교육비를 보태주고 싶었다. 막내 동생에게는 번듯한 독립 자금을 마련하여 사회 초년생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싶었다. 나는 내가 받은 이 엄청난 행운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나누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라고 진심을 다해 말했다. 나의 제안에 형제들은 마치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처럼 오열하기 시작했다. 큰형은 늘 든든하고 강한 모습만 보이던 사람이었는데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이며 어린아이처럼 흐느꼈다. 누나는 연신 고맙다. 정말 고맙다는 말을 반복하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고 눈물과 콧물로 얼룩진 얼굴로도 환한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막내 동생 역시 평소에는 장난기 가득하던 모습이었는데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며 나를 부둥켜 안았다. 그의 뜨거운 눈물이 내 어깨를 적셨고 그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졌다. 그들의 모습은 돈보다 소중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그들은 연신 내 손을 붙잡으며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다. 형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가 꼭 보답하겠다. 라고 거듭해서 약속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감격과 나에 대한 깊은 고마움이 가득했다. 그들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나를 향했고 그들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눈빛과 목소리, 그리고 꽉 잡아온 손의 온기 속에서 이 모든 감정이 꾸밈없는 진심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서로의 지난 날을 함께 회상하며 힘든 세월 동안 말없이 서로를 의지해왔던 우리의 지난 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그 시절에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우리는 늘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힘이 되어줄 차례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우리 가족만큼 행복하고 견고한 이들은 없을 것이라 확신했다. 나는 돈이라는 물질적인 가치보다 서로를 생각하는 우리의 깊은 유대가 이 행운을 더욱 빛나게 해줄 것이라고 순수하게 믿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더없이 든든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듯했다. 내일이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겠지만 이날의 기억이 우리를 더욱 굳건하게 묶어줄 것이라고 나는 철석같이 생각했다. 나의 행동이 가족들에게 작은 위안과 희망이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가족들에게 나의 행운을 나누어 주고 나니 마음속에 짓눌려 있던 무언가가 시원하게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분이었다. 30억이라는 거액이 가져다 준 압도감과 불안감은 사라지고 오직 행복과 뿌듯함만이 남아 있었다. 나의 형제들의 환한 미소와 감격의 눈물을 보며 나는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확신했다. 이제 남은 금액 15억 원은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평생을 남을 위해 혹은 그저 주어진 일에 성실히 임하며 살아왔던 내가 비로소 나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자. 이 말은 더 이상 막연한 다짐이 아니었다. 나의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질 현실의 모습이었다. 오래전부터 마음속 깊이 품어왔던 꿈, 바로 나의 가게를 여는 것이었다. 특별히 화려한 꿈은 아니었지만 어린 시절부터 나는 어머니의 손맛과 이웃들의 정이 오가는 소박한 동네 식당의 풍경을 동경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따뜻한 음식, 정겹게 오가는 웃음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나만의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줄 수 있다는 기대감. 그 중에서도 불판 위에 지글지글 익어가는 고기의 향과 온 가족이 모여 즐겁게 식사하는 모습은 나에게 늘 큰 기쁨을 주었다. 그렇게 나의 꿈은 자연스럽게 고깃집이라는 구체적인 형태로 자리 잡았다. 15억 원이라는 자금은 나의 꿈을 실현시키기에 충분한 금액처럼 보였다. 나는 누구보다 신중하게 이 일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단순히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열정과 노력을 쏟아붓고 싶었다. 먼저 시장 조사를 시작했다. 내가 살던 동네를 시작으로 주변 상권을 샅샅이 뒤졌다. 유동 인구, 경쟁 업체의 수, 주력 메뉴와 가격대, 소비층의 특징 등 모든 정보를 꼼꼼하게 기록하고 분석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관련 서적을 탐독하며 식당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익혔다. 식자재 유통 경로를 파악하고 최상의 고기를 합리적인 가격에 들여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인테리어 컨셉부터 메뉴 개발, 직원 채용까지 모든 과정에 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다. 오래된 점포를 인수하여 개조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간판 디자인 하나, 테이블 배치 하나에도 나의 고민과 정성이 스며들었다. 주방 기구와 집기 하나하나도 신중하게 고르고 내가 직접 맛보고
선별한 고기를 숙성하는 작은 저장고까지 완벽하게 갖추었다. 하나부터 열까지 내 손으로 직접 해결하며 나의 가게에 대한 애정은 날마다 깊어졌다. 밤낮 없이 매달리는 과정은 몸은 고단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 넘쳤다. 마치 오래된 퍼즐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가듯 나의 꿈이 점차 현실의 모습을 갖춰가는 과정은 그 자체로 크나큰 기쁨이었다. 마침내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의 고깃집 문을 열었다. 가게 이름은 나의 오랜 소망과 염원을 담아 소박하지만 정겨운 이름으로 지었다. 정든 고깃집. 이름처럼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정이 오가는 따뜻한 공간이 되기를 바랐다. 개업식 날, 가족들과 몇몇 친한 친구들이 찾아와 축하해 주었다. 그들의 따뜻한 격려와 축복 속에서 나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자. 개업 문구 아래서 다짐했던 그 순간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나는 직접 불판을 닫고 손님들을 맞이하며 음식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았다.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신경 썼다. 고기 굽는 법을 설명해주고 반찬이 부족하면 재빨리 채워주었다. 손님들의 만족스러운 미소를 볼 때마다 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처음에는 조금 서툴렀지만 시간이 갈수록 익숙해졌고 나의 가게는 점차 단골 손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주말에는 빈 테이블이 없을 정도로 손님들로 북적였다. 나의 고깃집에서 들려오는 행복한 웃음소리는 나에게 더없이 큰 보상이었다. 매일같이 일터로 향하는 발걸음은 가벼웠고 매 순간이 즐거웠다. 나는 이 가게가 나의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도 작은 행복을 전파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그렇게 순조롭게, 아니 어쩌면 기대 이상으로 나의 새 출발은 시작되는 듯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나의 성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시작은 미미했다. 오픈 특수 효과가 끝나갈 무렵부터 눈에 띄게 손님들의 발길이 줄어드는 것을 느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애써 외면했다. 날씨 탓이려니 아니면 잠깐의 불황이려니 하고 넘겼다. 그러나 점차 그 현상은 고착화되었고 한두 테이블 비는 날이 늘어나더니 급기야 저녁 피크 시간에도 빈자리가 보이는 날이 많아졌다. 상권 분석을 할 때는 보이지 않던 거대한 경쟁의 파도가 나를 덮치고 있었다. 가게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에 세련된 인테리어와 무한 리필이라는 파격적인 가격 정책을 내세운 대형 프랜차이즈 고깃집이 새로 문을 열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 감각적인 숙성 돼지고기 전문점이 또다시 생겨났다. 그들은 대대적인 TV 광고와 온라인 홍보, 그리고 파격적인 오픈 이벤트로 손님들을 끌어모았다. 나의 소박하고 정겨운 정든 고깃집은 그들의 화려함과 물량 공세 앞에 점점 빛을 잃어갔다. 사람들은 이제 정감 있는 분위기보다는 새롭고 자극적인 것을 찾아 나서는 듯했다. 나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밤낮 없이 고뇌했다.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SNS 홍보에도 열을 올렸다. 유행하는 고기 부위를 추가하고 점심 특선 메뉴도 구성해 보았다. 기존의 친절한 서비스에 더해 작은 후식 서비스나 할인 행사를 도입하며 손님들의 발길을 다시 돌리려 애썼다. 매일 새벽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 시장을 돌며 더 신선하고 좋은 고기를 찾아 헤맸고 새벽까지 남아 주방을 정리하고 다음 날을 준비했다. 몸이 부서져라 일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매출 그래프와 텅 빈 테이블뿐이었다. 재고는 쌓여갔고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버려지는 식자재가 늘어났다. 직원들의 표정에도 점차 생기를 잃어갔고 나 또한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 때마다 무거운 돌덩이를 가슴에 얹은 듯 답답함을 느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자영업 폐업률이 얼마나 높은지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나는 현실의 잔혹함을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다.
고군분투에도 불구하고 가게의 분위기는 점차 가라앉았다. 밝게 웃던 나의 얼굴에서도 웃음기가 사라졌다. 매일 밤 장부를 정리하며 줄어드는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다녔다. 2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며 쌓았던 나름의 안정감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느낌이었다. 꿈꾸던 새 출발은 어느새 예측 불가능한 거친 파도 속을 헤쳐나가는 고난의 항해가 되어가고 있었다. 장사는 점점 기울고 있었고 그 기울어진 배 위에서 나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나는 삶의 또 다른 냉혹한 진실을 직면하고 있었다. 이 고깃집은 더 이상 행복을 주는 공간이 아니었다. 나에게는 삶의 족쇄이자 끊임없이 나를 갉아먹는 불안의 근원이 되어가고 있었다. 가게의 문을 여는 것이 점차 고통스러워지기 시작했다.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했던 초기의 열정은 온데간데 없고 매일 아침 마치 사형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통장 잔고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고 월세를 내고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날이 다가올수록 나의 마음은 극도로 불안해졌다.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갖가지 방법을 동원했다.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고 소셜 커머스의 파격적인 할인가로 상품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은 잠시 숨통을 여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배달 수수료와 마케팅 비용은 또 다른 지출을 야기했고 할인 판매는 수익성만 더욱 악화시켰다.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날은 점점 줄어들었고 급기야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밤마다 나는 홀로 가게에 남아 장부를 들여다보았다. 한때 번창했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긴 숫자들이 나를 비웃는 듯했다. 빛나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마이너스 숫자들이 내 마음을 잠식해 들어왔다. 잠은 도망간 지 오래였다. 눈을 감으면 천장에서 거대한 압박감이 나를 짓누르는 것 같았고 눈을 뜨면 불안감과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잠시라도 눈을 붙일라 치면 가게가 망해가는 악몽에 시달리다 깨어나기를 반복했다. 수척해진 얼굴과 점점 야위어가는 몸은 거울을 볼 때마다 나를 절망하게 했다. 한때 정든 고깃집이라는 이름을 보며 이소 짓던 내가 이제는 그 간판을 보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 초반의 15억 원이라는 거금은 나의 희망이자 자신감의 원천이었다. 하지만 이 돈은 사업이 기울어감에 따라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빠르게 사라져갔다. 줄어드는 매출을 메꾸기 위해 나의 남은 자금을 조금씩 끌어다 썼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가장 오래된 직원부터 내보내야 했다. 그들의 미안해하는 눈빛과 죄송합니다. 사장님이라는 말은 나의 가슴을 더욱 찢어지게 만들었다. 그래도 어떻게든 버텨보려는 몸부림이었다. 그렇게 나의 마지막 남은 자본금은 끝없이 투입되었지만 상황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악화될 뿐이었다. 은행 이자는 연체되었고 식자재 대금 결제일은 그림자처럼 다가왔다. 결국 나는 개인 돈을 끌어다 쓰는 것을 넘어 은행 대출을 받기에 이르렀다. 잠시만 버티면 나아질 거야. 이 고비만 넘기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대출 신청서에 서명하는 내 손은 덜덜 떨렸다. 빚은 한 번 시작되자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가게의 보증금도 이미 상당 부분 잠식된 상태였다. 나의 고깃집은 더 이상 정든 고깃집이 아니었다. 나에게는 희망이 아닌 고통과 불안만을 안겨주는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다. 한때 꿈을 키웠던 이 공간이 나를 천천히 죽어가게 만들고 있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두려웠고 가게 문을 여는 것이 지옥문으로 향하는 듯했다. 내가 직접 선택했던 이 꿈의 덫 속에서 나는 허우적거렸다. 수개월간의 처절한 몸부림 끝에 나는 결국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었다. 버틸 만큼 버텼다고 이제는 더 이상 무의미한 노력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단골 손님들은 이제 다른 가게로 발길을 돌린 지 오래였고
가게는 매일 저녁 텅 빈 공간에 불 꺼진 숯불만 외롭게 남아있는 황량한 풍경이 되었다. 점차 손님이 줄고 빚이 늘어나며 가게는 결국 문을 닫아야 했다. 폐업 신고서를 작성하는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허무함과 동시에 알 수 없는 해방감이 밀려왔다. 이제 더 이상 매일 밤잠 못 들며 장부를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잠시나마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그 해방감은 이내 더 큰 상실감으로 바뀌었다. 간판을 내리고 주방 기구를 정리하며 그동안 손때 묻었던 테이블과 의자들을 폐기 처리하는 과정은 나의 마음을 산산조각 냈다. 나의 꿈이, 나의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허무하게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한때 희망으로 가득 찼던 공간이 텅 비어가는 것을 보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휩싸였다. 텅 빈 가게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희미하게 남은 고기 냄새는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남아있던 돈은 디젤 청산하고 밀린 월세와 직원들의 마지막 급여, 그리고 당장의 생활비로 모두 사라졌다. 15억 원은 흔적도 없이 증발했다. 아니, 오히려 빚이 조금 더 늘어난 상태였다. 나의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고 마이너스 통장의 경고음이 들리는 듯했다. 무엇보다 뼈아픈 것은 곁에 아무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사업이 어려워질수록 점차 멀어져 가던 친구들의 연락도 이제는 완전히 끊겼다. 힘들 때 기대고 싶었던 몇몇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보았지만 모두들 바쁘다는 핑계로 나의 전화를 피하거나 애써 모른 척했다. 나는 홀로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모든 것을 잃었다. 아니, 정확히는 스스로 모든 것을 내팽개친 것 같았다. 나의 자존심도, 나의 희망도, 나의 행복도 모두 불 꺼진 고깃집의 숯불처럼 재가 되어 사라져 버린 기분이었다. 삶의 나침반을 잃어버린 채 나는 차가운 현실 속에 홀로 남겨졌다. 가게가 문을 닫은 후 나의 삶은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동안 나의 존재를 지탱해주던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것 같았다. 나의 꿈이었던 고깃집은 이제 텅 빈 공간으로, 나의 15억 원은 증발해버린 숫자들로 남아 나를 비웃는 듯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고 남은 것은 어깨를 짓누르는 빚과 끝없는 허탈감뿐이었다. 며칠 밤낮을 제대로 먹지도 잠들지도 못하며 망연자실한 시간을 보냈다. 거울 속에 나는 마치 유령 같았다. 핏기 없는 얼굴, 움푹 들어간 눈, 초점 없는 시선. 과연 이것이 한때 로또 1등에 당첨되어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했던 나의 모습인가? 세상에 혼자 남겨진 듯한 고독감은 밤이 깊어질수록 나를 더욱 옥죄어 왔다. 누구에게도 이 아픈 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친구들은 이미 나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고 세상은 성공한 사람에게만 미소 짓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러나 나에게는 아직 마지막 희망이 남아 있었다. 바로 가족이었다. 혈연으로 맺어진 끈끈한 관계, 내가 아낌없이 베풀었던 사랑과 믿음, 그리고 그들이 보여주었던 진심 어린 감사와 감격의 눈물들, 평생 이 은혜에 잊지 않겠습니다. 형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가 꼭 보답하겠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게 울렸다. 그때 그들이 보여줬던 감격은 결코 거짓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나는 스스로를 위안하며 그들이 나를 외면할 리 없다는 막연한 확신을 가졌다. 내가 힘들어할 때 그들은 분명 나의 손을 잡아줄 것이라고 믿었다.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나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망설이고 또 망설였다. 나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한때 큰형, 누나, 남동생에게 각각 5억 원씩, 총 15억 원이라는 거금을 쾌척했던 내가 이제 와서 그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손을 벌려야 한다는 사실은 나에게 치욕에 가까웠다. 하지만 벼랑 끝에 선 심정은 결국 나의 자존심마저 꺾어버렸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그들에게 연락을 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쥐고 수없이 번호를 눌렀다 지우기를 반복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겨우 용기를 내어 가장 먼저 큰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큰형은 항상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가장으로서의 책임감도 강했다. 과거 내가 준 돈으로 사업을 안정시키고 빚까지 갚았으니 나를 모른 척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통화 연결음이 이어지는 동안 나의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가득했다. 여보세요? 큰형의 목소리가 들렸다. 예전과 다름없는 무뚝뚝하지만 정겨운 목소리였다. 형, 잘 지내? 나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작고 떨렸다. 몇 번의 안부를 묻는 가벼운 대화 후 나는 조심스럽게 나의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사업이 많이 어려워져서 가게 문을 닫았고 지금은 금전적으로 많이 힘들다는 것을 에둘러 표현했다. 큰형의 목소리에서 변화가 감지되었다. 대화가 점차 짧아지고 나 지금 회의 중이라 길게 말하기 어렵네. 바빠서 이만 끊어야 할 것 같다는 식의 말들이 이어졌다. 왠지 모를 거리감이 느껴졌다. 내가 준 5억 원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이제는 꽤 잘 나가는 대표가 되어 있는 큰형이었다. 그래도 마지막에 힘내라. 나중에 연락할게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작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는 바빴을 뿐 나를 외면하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다음은 누나였다. 누나는 항상 나에게 따뜻하고 섬세한 사람이었다. 내가 준 5억 원으로 전셋집을 넓히고 아이들 교육 환경을 개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진심으로 기뻐했었다. 그녀에게도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나의 상황을 설명했다. 아이고, 우리 오빠 어떻게 누나는 처음엔 걱정하는 듯한 목소리로 나의 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내가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를 비치자 누나의 태도는 급변했다. 나도 지금 사는 게 팍팍해 죽겠어. 아이들 학원비에 남편 벌이도 예전 같지 않고 오빠. 나도 지금 여유가 없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짜증 섞인 한숨이 묻어 있었다. 나의 기댈 곳은커녕 오히려 나에게 자신의 힘든 상황을 하소연하는 그녀의 말에 나는 입을 뗄 수가 없었다. 한때 나의 도움으로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다며 고맙다고 울먹이던 누나는 온데간데 없었다. 결국 통화는 어색하게 마무리되었고 나의 마음은 더욱 싸늘하게 식어갔다. 마지막 희망을 품고 막내 동생에게 연락했다. 막내 동생은 언제나 밝고 유쾌한 아이였다. 내가 준 돈으로 독립 자금을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를 생각하면 늘 마음이 놓였다. 오랜만에 연락해서인지 그는 처음엔 반가워하며 이런저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하지만 내가 힘든 이야기를 꺼내고 혹시라도 잠시 도와줄 수 있냐는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그의 목소리가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형, 나도 아직 결혼자금 모아야 하고 이것저것 나갈 돈이 많아. 지금은 진짜 어려워. 그는 이내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며 전화를 서둘러 끊었다. 그 이후로 몇 번 더 전화를 걸었지만 동생은 나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바쁘다며 연락을 회피했다. 형제들의 싸늘한 반응은 나에게 엄청난 충격과 함께 형용할 수 없는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과거 그들이 보여줬던 감격의 눈물, 꽉 잡아왔던 손의 온기, 그리고 평생 은혜 잊지 않겠다던 약속은 모두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그때 그 진심은 모두 거짓이었나 하는 의구심이 나의 심장을 칼로 후벼 파는 듯했다. 나는 그들이 최소한의 미안함이라도 표현할 줄 알았다. 우리도 힘들지만 오빠 형님 도와줄 수 없어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라도 기대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미안함조차 없었다. 그들은 나의 존재를, 나의 고통을 애써 외면하고 싶어 하는 듯했다. 모든 것이 허무했다. 돈이 없어도 웃을 수 있었던 시절의 나. 가족들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던 순수한 나. 그 모든 믿음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돈이 사람을 어떻게 변하게 하는지,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인간의 이기적인 민낯이 얼마나 잔혹할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다. 이제 나는 정말 혼자였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극도로 피폐해졌다.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절망감만이 나를 휘감았다. 로또 당첨이라는 축복은 나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비극의 시작이었을까? 나는 차가운 현실 속에서 갈 곳을 잃고 멍하니 서 있었다.